마이너스 1은 없거든. 약간요? 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사게 만드는 본격 책 읽기 독서 권장 방송 책 읽어주는 기자 둘. 저는 김기혁 기자입니다. 뭐야 이거? 오미동? 우키행 정현욱입니다. 오미동 정윤욱 기자입니다. 오징어에 미친 동키. 이 오진주 작가가 이상한 별명이죠. 자, 여러분 2주가 지났어요.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2주 동안 한 주 쉬었는데 이번 주는 또 추석이에요. 추석이지만 여러분 이제 내려가시는 길에 고향 그걸 뭐라지? 귀경길? 귀향길. 귀향길 그래. 귀성길. 귀성길에 심심하지 마시라고 제가 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도 저 버스나 차에서 책 읽으면 멀미 나요. 그러니까 책 읽어주는 기자 둘을 보셔라.는 거예요. 뭐 기차 정도는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본 적 있어요? 차에서? 차에서 책 본 적 있냐고요? 버스에서 책 버스에 책 본 적 있냐고요? 뭐 너무 사람을 힘들어. 뭘로 알고? 없습니다. 멀미. 멀미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뤘던 건 바로 김혜란 작가의 Run Abby Run. 자, 여기 댓글만 소개해드릴게요. 놀제이님이 김혜란 작가님 단편까지 다 본 건 아니지만 김혜란 작가가 좋은 이유는 그냥 재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리 비극적인 이야기도 이상하게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뭔가 좀 힘들어도 앞으로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 라고 하셨고요. 킴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녀의 삶이 안쓰럽고 짠했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연민하지 말라는 터프한 엄마의 말에 힘입어서 밝고 긍정의 마음으로 이쁘게 잘 커준 주인공의 속 깊은 내면을 보면서 탄력받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설이었네요. 라고 했습니다. 뭐 대략 이런 내용이죠. 네. 김란 작가의 네. 소설은 약간 비극을 약간 좀 달달하게 뭔가 이거 되게 처연하고 불쌍하게 그릴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약간 통통 튀게. 죄송한데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 김란 작가 소설이 다 그렇습니다. 김혜란 작가 소설이 어땠나 기억이 안 나. 그렇습니다. 페퍼스톤님 댓글 좀 읽으시죠. 페퍼스톤님이요. 20대는 내가 뭘 하든 그게 다 과정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다 결과인 따름인 듯해 초조해지네요. 이거 제가 읽어드린 거잖아요. 소설의 한 구절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대목이 되게 슬펐다. 유유가 읽어주시죠. 유유유. 예, 그만큼 유 세 개. 슬펐다는 거예요. 우리 촬영 감독님은 이런 생각 하나요? 지금 몇 살이죠? 지금 20대인가? 네. 그죠. 20대. 아직 그래도 뭔가 이게 결과인 것 같다. 이제 난 다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아직 안 하죠. 몇 살이에요? 24살입니다. 아, 네. 심지어 20대 초반이구만. 개부러워. 아니 20대 벌써 왜 여기 방송국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감독님은 그런 생각 하나요? 내가 지금 뭘 하던, 내가 뭐 힘든 일을 하건, 내가 뭔가 좀 결과가 별로 안 좋은 일을 하건 간에 이거는 과정에 불과해. 이런 생각을 하나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나이를 더 먹으면 40대가 되면 이게 다 내 결과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둘이 짠 거 같잖아. 아니야. 좀 그런 생각 드나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쵸. 하니까, 네. 이게 저 이제 40대가 이제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뭔가 저도 벌써 그런 생각, 벌써라니. 저는 그런 생각이 진짜 들거든요. 뭔가 내가 새로 뭐를 시작해도 될까? 뭐 그런 생각? 네.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네. 무엇이든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게 뭔가 이 나이에서 오는 되게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지금 잘 하시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보면 진짜 한심하겠다 진짜. 저 근데 이제 우리 어린놈들이 이제 책 읽어주는 기자 둘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50대 분도 계시고 60대, 70대 분도 계시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야 새끼들아 니네요 말도 안 해서 하지 마라, 힘을 내라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또 그 나이 때면 그 나이 때에 또 연민에 또 빠지는 법이니까. 주먹이 온다 봤어요 영화? 봤죠. 거기서 그 천호진 배우가 예. 그 최민식 선생이 거기 이제 퇴물 복서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가서 술 취해갖고 막 비틀거리니까 한 대 후려치면서 이 간 40 넘은 놈이 무슨 세상사 다 겪은 것처럼 하고 가거든. 그래갖고 그 확 충격을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김 기자의 그 달관한 듯한 표정을 보면서 그 아니 생각이 여기 이제 그런 데서 나오니까. 근데 이때는 심지어 30이니까 제 입장에서 뭐 여기 30이면 뭐 이제 시작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그 나이마다 그 나이에 맞는 자기 연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꼭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근데 지금 오늘 우리 녹화 시점이 이제 딱 연휴 시작할 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연휴 시작할 때 항상 우리가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구나. 이번 연휴에는 너무 신난다. 그리고 벌써부터 약간 이제 연휴의 끝날이 이제
상상이 되면서 빨리 이 지금을 즐겨야지. 이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맞아요. 하잖아. 그리고 이제 내일쯤 되면 아 벌써 하루가 지났네. 하지만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구나. 열심히 더 놀아야지. 이틀쯤 지나면 이제 막 우울해지죠. 이 맞아요. 연휴도 이제 벌써 반이 지났구나. 맞아요. 근데 이제 연휴 끝자락쯤 되면은 내가 왜 일요일에 우울했지? 그때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렇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새로운 거, 재밌는 거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댓글 읽어주시죠. 김현진님이 비행운에서 비행운 책 그 저기 서른. 서른 그 내용 짧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 계실 테니까 짧게 뭔 얘기인지. 뭐였지? 아이 다단계. 서른 그 저기 자기가 가져온 기분. 그 저 30살이 된 이제 여성 주인공이 이제 편지 형식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지난 20대를 보낸 일들을 회상하는데 되게 어렵게 공부했는데 취업이 잘 안 돼서 다단계 업체에 잠깐 들어가서 영혼이 망가져서 그런 내용이죠. 네. 자 댓글 상처받고 뭐 진짜 감정이입이 많이 됐던 책인데 그 나이 때 읽었기 때문에 더 착잡했던 이야기. 너는 자라서 겨우 내가 되겠지. 이거 역시 끔찍한 대사였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냥 저는 말이죠. 원래 사람 자체가 약간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니야. 그래 보이잖아요.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 아 그래요? 어떤 면을 보니까 굉장히 의외로 네. 그 예전에 우리 고등학생 때 학교라는 드라마 처음 나왔어요. 아 그죠. 네. 거기에 이름 내 기억 안 나는데 되게 반에서 재밌고 늘 분위기를 주도하는 친구가 어느 날 우울하니까 친구들이 야 너 오늘은 왜 안 웃냐? 그랬더니 싹 정색을 하고 나는 매일 웃어야 되냐? 이러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광대의 비극, 비애. 광대의 비극. 네. 근데 김 기자가 뭐 광대까지 아니지만 늘 되게 긍정적이고 밝고 뭔가 활기차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되게 고민도 많고 좀 소심해요. 왜 내가 술자리 가면 약간 햄릿이야. 쿠오바디스 맞나? 쿠오바디스 아니야? 아니야. 죽건 하고 나쁜 건 아니야.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그것이 투비 올 문제다. 나투비. 투비 올 나투비. 그걸 쿠어바디스라고 하냐? 쿠오바디스는 딴 거죠. 아무튼 그 뭐야 회식 가면 나 옛날에 가면은 난 조용히 구석에서 술 먹고 있잖아요. 그럼 선배들 와서 그래. 걔 너 무슨 일 있니? 황석영이네. 너 무슨 뭔가 일? 책임감 느끼고. 아무 일도 없는데 너 왜 안 웃기냐는 거야. 그래서 짜증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서 그때는 아닙니다 이러면서 또 가서 이제 술을 돌리고 그랬는데 웃기고 안 웃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울한 구석이 많아요. 네, 저는 굉장히 우울한 구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광대. 모르겠어요. 내가 웃고 있나요? 자 이번 주에 다룬 소설은 말이죠. 최은미 작가의 여기 우리 마주라는 소리는 이 눈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단편집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헷갈리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셔서 여러분 주인장 최은미의 여기 우리 마주 주시오 하면은 그 주인장님이 뭐 주실 수 있어요. 이거 심지어 신작이 오래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책을 잘 아시는 분은 선생 그거는 최은미의 이 눈으로 만든 사람들이라는 단편 속에 있어라고 말하는 그 책 주인장 책방 주인장님 계시다면 그분을 믿어도 된다. 그분 책 좀 보신 분이다. 아니면 이제 현대문학상 수상집에도 실려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예요. 자 일단 먼저 최은미 작가의 눈으로 만든 사람 안에 있는 여기 우리 마주 이 작품이 우리 시대의 소설 50 안에 든 이유가 뭔가요? 소설이 이제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하죠. 우리 시대. 네. 소설에 이제 시대가 더 어떻게 보면 역사나 뭐 저널리즘에서 다루는 신문, 뭐 TV보다 훨씬 더 리얼하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코로나 시대가 소설에 나올 때가 지났죠. 코로나 시대가 작년부터 이제 거의 2년 뭐 2년까지 안 됐지만 체감상 지금 거의 마스크를 쓴 지가 벌써 지금 1년 6개월 뭐 한참 됐잖아요. 곧 끝나겠지 하던 게 지금 끝이 안 보이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문학 작품에 이제 녹여들 때가 됐죠. 코로나를 다룬 뭐 아니나 다를까 시 소설들이 작년부터 막 쏟아졌어요. 굉장히 많은 작품들 특히 뭐 이제 뭐 소설 시뿐이 아니고 드라마나 뭐 웹툰 웹소설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코로나를 다룬 문학 작품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지금 동시대 정말 지금이잖아요. 이거를 가장 잘 그린 작품 같다는 평론가들의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50편에 지금 얘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 빨로
제가 조금 그게 있다 거예요? 코로나 코인을 일단 제가 소설이다. 근데 방송 시작 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작가님이 100% 봅니다. 왜냐면 언제 왜? 녹화하나요? 이게 너무 기대되고 본인의 작품에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 진짜? 작가님이 여기 앞에 서 계시다고 계시다는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좀 감안하시고 하셔야 돼요. 코로나 빨로 탄 거 아닙니까? 코로나빨 요거 조심하세요. 그렇구나. 자, 일단 우리 시대의 소설,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사실은 이제는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이제 아예 말할 수 없는 그렇죠. 사회가 돼버렸죠. 이제 코로나 세대, 그러니까 지금 대딩들은 대학교에서 뭐 1학년들은 지금 새내기 새로 배움터도 못 간 거 아니겠습니까? 뭐 MT도 못 가고 MT도 못 가고 말이죠. 우리 때 그 뭐야 수건 돌리기 하고 술 먹고 모닥불 피워놓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 못 하는 거잖아요. 3, 4, 5월의 캠퍼스 풍경은 이제 없어졌죠. 없죠. 뭐 대동제도 없고. 막 노천극장에서 앉아갖고 짜장면 시켜 먹고. 아, 그 쟁반짜장에 빼간 시켜놓고 먹고 수업 수업 째고. 끝나면 오고 술 먹다가 또 수업 들어가고. 아, 이 캠퍼스의 낭만 이 없는 코로나 시대인 거예요. 그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초중 고딩들도 막 서로 얼굴도 모르고 막 원격 수업 듣고. 줌으로 수업 듣고 완전히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 했는데 그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소설 50 중에 근데 코로나 소설이 많이 나왔어요. 전 이거 처음 봐가지고. 많이 나왔대요.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접해보지 않았는데 어. 평론가분들이 하나같이 작년부터 이제 우리 보통 신춘문예나 어. 문학상 같은 공모할 때 다 그런 얘기를. 그렇구나. 근데 코로나- 생각해보세요. 우리 영화 볼 때도 마스크 안 쓰면 이제 약간 비현실적이잖아. 그렇죠, 좀 그렇죠. 보여야죠. 맞아요. 리얼하지 않잖아. 맞아. 근데 맞아. 영화 보면 그래. 영화 드라마 그렇잖아. 맞아. 그냥 옛날 얘기 같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뭐 당연히 내가 지금 소설을 쓴다고 생각할 때 코로나를 이게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코인으로 떡상했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 코인을 탄 소설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단연 떡상했다. 그러니까 코로나빨이라고 하기에는 코로나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너무 많았어. 많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 뭐 작가님 됐죠. 그러니까 자 정연욱 기자는 요거 어떻게 봤습니까? 그래서 요 일단 작품을.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거는 제가 2번을 봐야 좀 제대로 이해가 됐어.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1분 만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정리하는 1분 소설 읽기. 어떤 작품이든 정연욱한테 걸리면 1분짜리다. 아 작가님 앞에 계시니까 좀 긴장되네요. 긴장하지 마시고 자, 1분 만에 작가님이 뭔 얘기하고 싶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 자 주인공은요 9년 동안 홈 공방을 했어요. 집에서 이제 향초나 비누 만드는 그 수업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집을 벗어나서 상가에 공방을 냈는데 불행하게도 시점이 2020년 3월입니다. 해필. 네. 이제 꿈에 부풀어서 공방을 열었는데 자 어떻습니까? 3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거리두기가 시작되죠.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이 공방이 위험한 공간이 됐어. 이 공방을 막 문을 연 주인공 나리에게 3가지의 고민이 있어요. 하나, 원격 수업을 듣는 딸. 둘째, 내 속을 모르고 계속 공방 문 닫아라 하는 남편. 셋째, 이 어떤 공방을 위험한 공간으로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와 공방 손님들. 이런 고민들 속에서 점점 예민해지다가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이제 터집니다. 그때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 모두가 폭발해요. 그래서 뭔가 사건들이 생겨요. 거기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이 확진자가 되고 나도 자가격리 상태가 되는 정말 그게 답니다. 스토리 자체는. 끝. 깔끔하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그만해. 감정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났어. 다라고 하면은 별거 아니네 하고 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작품만 보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 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랬구나. 그 뭐랄까 내가 겪은 거와 다른 차원에서의 고민들. 또 이 소설을 보면 정말 코로나가 재난이잖아요. 그 특히 이제 뭐 이 소설의 직접적인 뭐 주제는 아니지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뉴스에서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 그분들의 어떤 깊은 고민과 고통이 너무 생생하게 드러나서 되게 좀 힘들고 아픈 소설이었는데 일단 재밌어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작가님이 본다니까 이런 말 하기 되게 해봐요. 민망하잖아. 원래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서 원래 해봐요. 얘기하려고 했다고. 내가 그 얘기 하기
전에도 응. 그 얘기 하려고 준비했다고. 내 얘기하려고 뭔가 준비한 되게 건데 좋은 얘기를 하시려나 좋은 봅니다, 얘기, 작가님. 좋은 얘기 아니 작가님 아니라니까. 저는 이래서 문학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이 작품과 제가 또 이따 언급할 작품을 사실이야? 진짜로. 왜냐하면 저도 뭐 코로나 뭐 리포트도 뭐 이렇게 뭐 순번 돌아가지고 하고 그랬지만은 이게 진짜 사람들한테 어떤 감정적으로 다가오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뭐 월세도 못 낸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에서 파생되는 감정적인 이슈들, 거기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정말 힘든지를 되게 파편화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소설을 보면 말이죠, 주인공이 말이죠 착한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착해. 주인공이 착한데 정말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정말 노력을 해요. 근데 제가 빼먹었는데 주인공이 기혼 여성 40대입니다. 40대 기혼 여성인데 어떻게든 정말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누구랑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진짜 보면은 애쓴다. 너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오죽하면 여기서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분이 이제 차를 태우고 뭐 자기 딸을 이제 어디에 이제 발해주나 보죠. 거기서 어떤 남자가 뭐라고 해. 이제 뭐 신호대기 중에서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남자는 신호대기 중인데 옆 차선으로 와서 내게 죽고 싶은 거냐고 물었다. 그럴 리가요. 내게 똑바로 살라고 했다. 그러고 싶답니다. 이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뭔가 무력감을 느끼는 어떤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뭐 도로에 나가면 여성들을 무시하는 김여사라는 식으로 되게 무시하는 풍경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했을 때의 그 정말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다음에도 뭔가 공방을 열었어. 근데 이제 여자친구 선물 만든다고 공방에 와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남자친구 너무 센스 있으세요. 색 조합이 좋으세요. 뭐 화장실이요? 출입문 나가서 오른쪽 휴지 가져가셔야 되고요. 막 이렇게 되고 너무 뭐랄까 열심히 정말 남에게 폐 안 끼치면서 열심히 순수하게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는 무력한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열심히 살아가라는 그 에너지가 너무 느껴져가지고 읽는 내내 계속 뭐랄까 이 주인공의 편에 자꾸 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들었어요. 그 공방에 온 커플 중에 게이 커플 있는 거 알았어요? 네, 여기 나오잖아요. 알았어요? 네. 저는 읽고 몰랐거든요. 그래요? 그런 게이 커플 있나? 커플 중에? 근데 나중에 그 우리 비평을 보고 알았어. 여기 보면은 여자친구 선물을 만든다면서 3월 초에 처음 들렸던 두 남자는 그 이후로도 꾸준히 한두 번씩 공방에 왔다. 이마를 맞대고 앉아 차량용 석고 방향제에 채색을 했고 왁스가 굳을 동안 같은 휴대폰을 보며 크크 웃었다. 우리는 보러 그런 일 거의 없죠. 전신 거울 앞에 나란히 서서 서로를 쳐다보기도 했다. 나는 그들에게 더는 여자친구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냐고 묻지 않았다. 왜냐? 둘이 사귄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써있죠. G라고 써있죠. 둘이 사귄다는 건 안 나오죠. 근데 이제 그런 더는 여자친구가 이걸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좀 이 소설에서 아쉬운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가 분명한데 요거는 이제 제가 뭐 미처 몰랐던 저의 무심함 때문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제가 이 소설도 여러 번 읽고 작가님하고도 긴 대화를 하고 비평도 받아보고 비평가와 얘기를 해본 결과 그 의도가 소설에 쉽게 안 드러난 경우가 좀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거든요. 다들 이렇게 그냥 힘들게 억눌러 왔다 그게 이렇게 펑 터지는 계기인데 진짜 이 소설에서도 굉장히 화를 내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아까 제가 스토리에서 빼먹은 주인공의 절친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 수미인가요? 이름이? 그 수미가 이제 이웃인데 아주 친한, 그러니까 거의 뭐 친구처럼 지내는, 맞아요. 그리고 비슷한 또래의 딸도 있고 공방도 다니고. 근데 이제 이 수미란 친구가 그 이태원발 집단 감염 그 즈음에 이제 그 감정이 폭발해서 그걸 딸에게 해소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 스토리만 보면은 좀 약간 중간에 약간 당혹스러워요. 그 딸 친구가 이제 수미의 딸이죠. 원격 수업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무슨 집안에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엄마가 화내고 이런 거였겠죠. 근데 그게 좀 잘 안 드러나.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불친절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작가가 이제 의도했던 그런 캐릭터의 사연들이 뭐 단편 소설이기도 하지만 조금 이게 스토리에서 불분명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이거
저는 좀 더 길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보고 나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장편으로 쓰고 계세요. 아 그래요? 장편으로 쓸 잘하신 때 선택이세요. 장편으로 쓸 때 참고하고 싶다고 우리 방송을 좀 기다리고 계세요. 왜 그래? 이 부담스럽게. 반응을 꼭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아니 부담스럽게. 녹여놓고 싶으신가 봐. 그렇구나. 그러니까 말 잘해. 근데 저는 좀 이거 보고 이거 좀 길게 쓰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 그랬냐면 이 중간중간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이 캐릭터들을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수미의 이야기, 더 그 딸 은채네 그 학교 이야기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해졌어. 왜냐면 전 주변에 이제 뭐 만나는 사람들이 뭐 이런 40대 여성들 또 애 키우는 이런 이야기를 잘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데 앞에서 하고 있어도 별 관심 없죠. 그죠? 그냥 빨리 언제 끝나나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맘카페가 폭발했다는 이야기. 그러면 저에게 맘카페란 약간 미지의 영역이 이거 왜냐면 내가 이제 가입한 적도 없고. 근데 맘카페에서 이런 반응이 오더라라는 얘기만 들었지 어떤 우주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이야기들 같은 것도 너무 궁금하고 하나하나 궁금했던 이야기가 다 많은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긴 들었어요. 그 부족한 것 하나 있고 이제 이 단편 소설의 질서 안에서 조금 설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직설적인 부분이 좀 아쉬웠다. 이게 보면은 크게는 코로나 상황에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외피를 쓴 여성주의적 관점이 굉장히 분명히 뚜렷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코로나 얘기만 했을 때 제가 제일 이제 강렬하게 봤던 거는 원격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원격 수업이 얼마나 그 당사자들한테 좀 힘든 시간인가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원격 수업 막 시작할 즈음이 이제 제가 교육부 담당이어서 그때 원격 수업 많이 기사를 쓰고 또 사례도 많이 이제 직접 가서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달, 두 달 하는 거랑 1년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게 원격 수업이 생활화되고 원격 수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정말 다른 국면의 삶이 시작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그 엄마가 일단 너무 힘들어서 CCTV를 집에 달아놓잖아요. 그것도 참 맞아요. 근데 이게 엄마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되지만 그 6학년이면 사실 우리로 치면 옛날로 치면 뭐 중학교 2, 3학년쯤에 어떤 그 감수성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그게 CCTV로 엄마가 나를 보고 가끔 막 말 시키잖아. 이게 판옵티콘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언제 나를 늘 보고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공룡화를 계속 보고 있잖아 애가. 갑자기 말을 거니까 그러니까 싫지. 내가 엄마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딸도 얼마나 싫겠어 그 상황이. 근데 엄마는 어쩔 수 없고 불안하니까. 근데 엄마는 또 딸이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싫고. 그 대목이 그 대목의 묘사가 되게 좋았던 거니까 어느덧 내가 이제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이제 싫어지기 시작했다는. 멍 때리는 게 너무 싫어. 멍 때리기 싫어. 저는 사실 이제 전 육아를 해본 적 없으니까 에이씨 뭐 애 혼자 애가 알아서 키우는 거 아닌가. 근데 읽다 보니까 약간 진짜 좀 답답하고 좀 빡치긴 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 게임하고 앉아있으면 더 이제 속에서 천 불이 기어오려고 했죠. 그래서 근데 저는 방금 여성주의 소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여성주의 소설로서 욕먹고 있는 작품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래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보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는 거야. 왜냐? 제가 좀 길겠지만 좀 한 두 구절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취미반 수업을 하다가 이분이 공방을 하잖아요. 느낌이 오는 사람도 있어. 자, 좀 편하게 읽기 위해서 제 스타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자격증반으로 낚아채는 걸 좋아했다. 저는 이 표현 아주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들이 이제 얘네는 좀 더 이렇게 좀 더 구슬리면은 좀 더 이렇게 좀 전문적인 쪽으로 이제 꼬실 수 있겠다는 걸 이렇게 낚아채는. 보통 예체능 과외할 때 많이 그러죠. 그죠. 한번 해볼래 전공을? 전공해볼래? 좀 더 깊이 있게 해볼래? 아니면 이제 교수님들이 자네 마르크스 관심 있나? 대학원 생각 없나? 이러면 그때부터 시작이죠. 경제학자가 되고 싶지 않나? 나리공방의 정수 자격증반. 이거 약간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초 공예협회의 이름이 내걸리고 수강료의 단위가 달라진다. 이론을 정리한 프린트물이 놓이고 표시 도안 작성법이 공유된다. 최적의 발향을 위한 정확한 온도 계산이 금손이라는 칭찬 대신 망하지 않기 위한 냉철함이 필요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장난 아닌 거죠. 여기서부터는 진지하게 진짜로 금손이시네요 이럴 수 없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때부터 무언가가 시작이 된다. 원데이 클래스 취미 반에서는 절대로 풀어낼 수 없는 정교한
판이 열리면 나는 무언가를 가리기 시작한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저는 여기까지 보고 되게 내가 무슨 뭐 기타 레슨이나 뭘 받을 때 뭔가 맞아. 기타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전에는 그린데이 베스트 케이스 이런 거 쳐요. 짠짠짠짠짠 이런 거 신나고 신날 수 있는 거, 본조비 이런 거 친다고.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뭐 스케일 이런 걸 갖고 와. 어느 순간부터 이건 무슨 스케일? 뭐 펜타토닉 스케일 뭐 이런 거 갖고 와.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 딱딱해. 엄청 어려워.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지. 그러면서 무슨 뭐 이렇게 동그란 뭘 보면서 이건 무슨 스케일 뭐 이상한 표를 줘. 그때부터 재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취미의 영역을 벗어난 고통의 수반이 되는. 그 고통이 수반되는 그 대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누구의 맘, 엄마도 아닌 무슨 쌤 이런 게 아닌 진짜 딱 떨어지는 선생님이 되어야 할 때, 지도사라는 정식 호칭으로 서 있어야 할 때 나는 나의 무엇을 보이지 않게 하는지, 내가 선생님으로 생존하기 위해 얼마나 깨끗하고 멀쩡하게 주부로서의 노동만을 선별해서 지워버리는지. 하지만 선생님인 그 순간에도 알아서 감춰버리는 그 노동에 얼마나 내가 실시간으로 잠식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얼굴이 지워진 채로 다른 여자에게 다른 여자가 되어가는지, 나로 서 있기 위한 최소한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또다시 계속 다시 매일 다시 내 노동을 지우고 지운 것에 먹혀가는 채로 지우면서 편하게 사는 여자 중 하나가 되는지, 왜 나는 나의 어떤 부분을 지워야만 내 실력을 신뢰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는지라는 구절이 있는데, 전 이 구절을 보고 아예 이건 페미닌 소설입니다라고 선언하는 어떤 그런 작품들보다 굉장히 납득이 많이 됐어요. 저도 되게 인상적이고 너무 인상적이고 이 대목에서 진짜 그렇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내가 스스로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전 이 대목이 되게 전 여성 소설이라고 라벨링하는 것 자체가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 40대 공방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어떤 한 여성의 고민을 정말 짧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싶어서 굉장히 두세 번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지영 선생님 죄송합니다. 공지영 소설 얘기할 때 제가 제일 아쉽다고 한 게 이런 그 너무 극단적인 캐릭터다. 좀 나쁜 상황만 모아놔서 이게 쉽사리 일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소설이 그 한계를 굉장히 잘 극복한 설정이 군데군데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대목이 뭐였냐면, 남편이 내게 말한다. 자기야 좀 쉬어. 제발 좀 쉬어. 급성 방광이염 와서 피호 좀 싸고 있으면 남편이 또 말한다. 자기야 꼭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야 돼? 내가 자기랑 은채를 굶기는 것도 아니잖아. 나도 말한다. 그래 자기야. 나 보면서 남편이 자기야 할 때마다 짜증이 나서 야 자기야로 하지도 마. 아니 이제 요거 말고 짜증이 났어요. 거기 보면은 그 또 딸과의 갈등에서 네, 남편의 태도가 나오잖아요. 뭐만 하면 우리 딸 사춘기요, 우리 딸 사춘기요 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해결책이랍시고 뭐 사오잖아요. 항상 책, 엄마랑 뭐 이렇게 화해하는 책. 그러니까 약간 그 남편의 그 교육관은 일단 육아는 엄마의 몫이고 거기서 자기는 굉장히 나는 도와줄 자세가 돼 있다는 약간 제3자적 관점에서 호의를 베푸는. 부엌으로 기어 나오질 않아. 선풍기 그 방향만 돌리고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홈 공방할 때도 네. 홈 공방이면 집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네. 이 집은 이 주인공한테는 일터이기도 한데 이제 일터에서 돌아온 남편은 뭔가 쉬는 것 같지 않다고 계속 불평을 하잖아요. 그럼 남편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대단히 배려가 없는 독단적인 그 굉장히 뭐랄까 이기적인 말이었던 거죠. 근데 정작 그런 걸 겪으면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이 남자 캐릭터가 나쁘지 않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개념 없는 사람이 아닌데 알고 봤더니까 나라도 저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이 화자인 여성의 그 시점에서 보면 대단히 개념이 없고 배려 없고 무감각하고 상식적이지 않고 그러면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문제 의식이 없이 살아왔던 일상들이 아직 저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뭐 갈등은 없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훨씬 더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설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들도 돌아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싸우자 이런 소설도 있잖아요. 남자가 보기에도 야 저런 남자가 어딨냐 이러면 이제 그냥 안 보게 되고 공감을 안 하게 되고 뭔가 싸잡아서 비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런 남자, 그러니까 저런 남자, 난 저런 남자 아니니까, 네. 음. 난 저 남자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일은 나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 소설에 나오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아도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이제 이 주인공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문제가 있고 이런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더 뭐랄까 남성들에게 더 설득력 있는 그렇죠.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남편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일하고 있는 그 아내가 부인이 아파. 야 하지 마.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뭐가 나빠? 하면은 사실 뭐 좀 쉬어. 딱히 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는 어렵죠. 특히 이제 집 바깥에서 제3자가 보기에. 또 공방으로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그 공방을 이제 막 문을 연 사람의 시점에서 지금 이 소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보면 진짜 막 입 다물어라. 진짜. 그러니까 옛날엔 집에 소파가 있었는데 소파를 이제 치운 거예요. 이거 홈 공방을 하면서.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집에 오면 이렇게 푸시고 되는데. 된장찌개 보글보글하고 뭐 이러고 싶겠지. 어? 근데 들어오면 향초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여기도 일터인 거지. 그러니까 짜증이 이제 난 거죠. 그리고 막 괜히 또 위생 걱정하잖아. 애한테 좀 나쁘지 않냐 막. 근데 애한테 뭐 무슨 뭐 재료 나쁘지 않냐 그러는데 이제 주인공이 속으로 야 네가 묻히곤 그 니코틴이 더 나쁘다. 그러니까 착해. 속으로 해. 그것도 참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싸움이 또 시작되니까 참나 봐요. 남편의 내면에는 역할 분담이 뚜렷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는 기어 나오질 않아. 이거는 네가 집안일 하고 플러스 알파로 하는 거다. 너의 본업은 이거다라는 딱 그 구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여기서 여성의 시점에서 소설이 전개되니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제목이 여기 우리 마주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제목을 보고 제목이 되게 별로다고 생각했어요. 뭔 얘기 뭐야? 뭔 얘기요?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저는 문학 완전 개뿔도 모르는 문외한인데 여기 일단 입에 운율이 살지 않아. 마주 여기 우리 이러면 쉽잖아요. 이게 이렇게요. 근데 여기 우리 마주하기가 되게 불편하더라고. 불편해 잘 외우지도 않아. 제목이 잘 외우지 않는 제목이었는데 눈으로 만든 사람은 쉽잖아요. 근데 이제 제목이 이래가지고 제목을 잘 신경을 안 쓰고 봤어요. 그냥 제목 안 쓰고 봤는데 다 보고 나니까 진짜 이게 여기라는데 이제 뭐 공방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 종국에는 이 역병이 그걸 또 차단해 버리는 상황. 그것 때문에 모두가 우리가 마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냥 멀리 가버리는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 읽고 나니까 되게 이거 이렇게 제목을 지은 어떤 고민이 좀 이해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인터뷰 붙여주실 거죠? 네, 거기에 그럼요. 자세히 이제 작가님이 얘기하시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여기 우리 마주가 이렇게 이어지는 말은 아니고 그 세 가지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부사를 그냥 다 망라한 제목이래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잘 보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우리 얘기고 우리가 이제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이고 뭔가 마주 앉아서 한번 그때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 혹은 우리가 마주 앉을 수 없는 상황. 뭐 이런 지금의 여러 가지와 연관된 단어들을 조합했다고 작가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뭐 이런 말 있다고 해요. 2021년에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네. 작품인 거예요, 이게. 네. 현대문학상이니까 이제 코로나 현실. 아니 현대문학상 꼭 현대는 아니고. 그 현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아니야? 말 한자는 그런데 이제 꼭 그런 소설에만 꼭 주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당대 얘기를 잘 포착한 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 소설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다는 게 정확한 워딩이었어요. 평론가에 제가 만났던 평론가에 그리고 이게 저도 똑같이 아쉬웠는데 이 사연들이 단편으로 담기에는 궁금하잖아. 이 친구가 아까 그 수미가 얘기할 때 남편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는 기분이 어떠냐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 뭐 나중에 뭐 대판 막 난리 나잖아요. 자책 같은 건데 줌 교육하다가 저 집엔 무슨 사연이 있을까? 궁금하잖아. 왜 저러지?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 여성주의 관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그 친구가 직업이 학원 그 셔틀버스 운전 하시는 분이에요. 보니까 뭐 버스는 아니더라고. 스타렉스더라고. 그러니까 일종 대형까지는 필요 없는 차더라고. 근데 아무튼 운전을 하시니까 여기 아까 김 기자가 읽은 대로 여성이 아직도 도로에 나가면 막 무시당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여성이 그 직업을 가짐으로써 더 몸값이 비싸잖아. 그렇죠. 내려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여성으로서 좀 이례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고 또 뭔가 아이도 키우고 있고 굉장히 그 1인 다역을 하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 이분이 코로나 확진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이 주인공한테. 그래서 제가 그 바람을 작가님한테 그때 얘기했어요. 이 부디 장편을 쓰고 계시다면 뭐 확진돼도 뭐 요새는 이제 금방 이제 치료가 되니까 낫게 해달라. 당연히 낫는 건 당연히 낫. 드라마 무슨 뭐 팬들이 막 게시판에다가 막 이보시오 작가 이거 양반. 잠깐만 죽이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진돼서 낫는 거 말고 조금 더 희망적인 그 뒤에 행복한 일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도 쓰고 보니 약간 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단편은 근데 그런 맛이죠. 단편은 그런 맛이죠. 잠깐 단편은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어떻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거기도 나와. 이게 나오지만은 그 공방에 온 두 남자 얘네가 막 만지고 한 거에 대해서 막 에탄올이 막 젖을 때까지 뿌렸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지. 아 이태원 갔다 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아 그러네. 그게 나와서 두 번 정도 그런 언지를 줬기 때문에 전 충분히 그 두 분이 이제 거의 갔다 온 것으로 이제 추측한다는 거는 이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전 이 대목 너무 슬펐어요. 은채가 커뮤니티에 뭘 썼는데 아 욕하지 말고 친근히 대해주세요가 첫 문장인 거야. 13살 여자아이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쓴 그 말을 여전히 생각한다. 너무 못 찍었지만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팔로워가 적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였다면 조심할게요. 이런 거를 애들이 계속 썼다는 거예요. 그게 좀 마음이 아프죠. 아 너무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도 해요. 뭐 그들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에 너무 혐오와 배제와 막 그런 말들을 너무 서슴없이 던지는 시대고 10대 청소년들도 그런 걸 되게 쉽게 하잖아요. 아니 지금은 3, 4학년도 초등학교 3, 4학년도에 스마트폰을 예전에는 안 사줬잖아요. 지금은 다 갖고 다니더라고. 왜냐면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세상은 뻔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의 언어가 얼마나 끔찍해요. 끔찍해. 이 리포트의 댓글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 리포트 댓글들 보면 어떤데? 또 여자만 힘드냐? 야 아니 잠깐만. 코로나 시대에 아니. 뭐 야 또 다 댓글 다신 분들 봤어? 그거예요. 다 그거예요. 아니 봤냐고. 아니 보고 오시라고요. 주인장 눈으로 만든 사람 주시오. 이 세상은 여자만 사냐? 코로나 시대를 여성만 뭐 겪냐? 다 그래요. 그래서 공영방송이 또 페미질이냐? 뭐 이런 댓글이에요. 아 진짜? 그런 세상에 이 여린 이 초등학생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런 방어 기제를 갖는 게 어쩌면 이해가 되죠. 그들도 그걸 보니까 그 세상에서. 정말 그런 식의 댓글 다신 분들께 제가 한마디만 드리자면 해석. 아니 남을 비판하려면 최소한 뭐라고 했는지는 보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기사만 보고 그러셨을 수 기사도 안 있겠지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사를 보고 정혁 기자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쓸 수도 있죠. 제 얼굴 안 나와요, 잘. 아 그래요? 거의 안 나와요. 어. 나오지. 온마이크 하는구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보고 욕해. 보고 욕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때 심진경 평론가 오셔서 네. 이 공지영 소설이 쓰여진 80년대, 90년대보다 지금이 더 여성한테는 끔찍한 시대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읽지 않고 그냥 그 아니, 주제가 싫은 거야. 아니 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길어. 그건 내가 못 읽겠다. 그럼 요거라도 읽어요. 이게 49페이지부터 뭐예요 이거 88페이지까지요. 40이 20장밖에 안 해. 20장밖에 요거 읽고 욕해요. 욕할 거면 진짜 어이가 없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런 소설이라면 정말 얼마든지 읽겠다. 이런 소설이 많이 읽히면 적어도 우리 사회가 좀 덜 싸우지 않을까. 제정신인 사람들이라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의 가치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역사 얘기할 때 이제 황석영 그때 다뤘잖아요. 역사를 역사로 서술하는 것보다 문학으로 공부할 때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사학과 나오면서 이제 역사학 교수님들하고 대화하거나 뭐 역사를 전공하는 형들하고 얘기해 보면 약간 그 강박에 가까운 그 프로 의식
사실에 관한 집착 음. 그리고 그 형식에 관한 어떤 그 자부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각주 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이게 하나의 완결된 형식 안에 들어와 있어야 만족감을 느껴요. 그만큼 우리는 검증된 이야기만 한다. 이게 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썰을 푸는 게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 탐구해서 이거를 사실로 볼만하다는 추정을 하기까지 이런 치열한 공부를 한다. 그런 자부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게 중요한 작업이죠. 그래 역사는 그렇게 쓰여져야 되죠. 그렇지만 그럴 때 역사는 사실 이게 살아있는 느낌을 받긴 힘들잖아요. 근데 소설로 역사를 다룰 때는 정말 그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사연과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더 이렇게 와닿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병행해서 봐야죠. 둘 다 필요하죠. 근데 소설로 역사를 볼 때가 더 생생하게 와닿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역사 말고 지금 이 얘기도 이것도 역사죠, 뭐 일종의. 신문보다 소설이 오히려 더 생생하게 잘 드러낼 수 있다. 맞아요. TV 뉴스보다 훨씬 더 그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걸 저는 이 소설을 읽고 정말 처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의 삶과 가까운 이야기를 다룬 소설은 못 봤거든요. 저는 주로 옛날 소설 보잖아요. 근데 내가 취재를 했는데도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뭔가 그림으로 금방 그려져요. 이 소설을 읽으면은 왜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그림이 쫙 그려져 그냥. 애들 그 공룡알 같은 그 CCTV부터 시작해서 공방에 가는 거부터 시작해서 맘카페에서 난리 나는 거 이런 거가 정말 금방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한번 이해해 보고 싶다. 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코로나 시대를 다룬 아주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이제 아동 학대 예방문 오는 게 저는 이제 작가의 그 인터뷰 중에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뭐 아이가 없으니까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어머니들 원격 수업할 때 많이 공감하시더라고요. 이 아동 학대 예방 통지문이 온대요. 그럼 다시 말하면 아동 학대하지 마세요 이거잖아. 더 한번 다시 얘기하면 집에 애들이 있으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학교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섬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 수업이 어쩔 수 없는 이제 현실로 뭐 굳어졌지만 그리고 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 감정적으로 이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 시국에 그 감정적으로 예민할 수밖에 없고 다른 일까지 감당해야 되는 엄마들한테 애를 맡길 때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일단 못했고 그거를 교육당국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통지문이 사실 뭐가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뭐. 근데 그 통지문마저도 엄마한테 가잖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아동 학대를 한다면 누가 하겠어? 그 엄마가 할 가능성이 제일 높죠. 왜냐면 아이한테 긴 시간을 같이 있으니까. 거꾸로 아빠가 볼 수도 있죠. 근데 그 당사자한테 그 예방 안내문을 주는 참 이 상황이 너무나 역설적이지만 어쩔 수 없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사실 많은 아이 키우는 학부모들이 느끼고 뭐 적극적인 분이라면 뭐 맘카페에 글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뭐 어딘가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얘기를 하신다거나 그 외에 뭐 달리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없었던 표출을 할 수 없었던 사례들을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고 저는 이제 소설이 좀 너무 갑작스럽게 끝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날 거라고 앞에서부터 예상을 단편이 그래요. 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끝나서 굉장히 불만이고. 불만이요? 네, 불만이고. 그러니까 소설이 짧게 끝나서 불만이다. 짧게 끝나서 더 보고 싶다.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잖아. 이 소설의 단점은 끝난다는 점이다. 뭐 이런. 왜냐면 할 얘기가 훨씬 많은데 지금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나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말이죠. 그래서 확진자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그 딸한테는 그래서 딸이랑 사이가 엄청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되면 이제 애들이랑 뭐 2주 동안 뭐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애가 또 엄마를 또 그리워하게 됐다든지, 그럼 잠깐만 어땠으면 좋겠어요? 어떻으면 좋겠냐고? 이야기가 더 늘린다면 어떤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저 일단 앞에 사연들을 좀 더 에피소드를 더 추가해서 수미님과 수미 외전. 수미 외전이 아니지 수미님의 어떤 그러니까 왜냐면 수미 씨가 왜 애랑 그렇게 애를 학대하거나 뭐 이렇게 와장창 정서적인 학대죠. 정서 학대를 하게 됐는지도 사실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수미 씨는 그냥 약간 좀 성격 이상한 아줌마 같이 느껴지는데 이 소설의 한계라고 저는 보는 것이 그게 소설에는 사실 작가가 의도가 수미가 그런 노동까지 감당하면서 그 일상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예민할 것이다. 수미 씨도 남편이 있지 않나요? 남편이 있죠. 네, 그 집안 얘기.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일상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못 참고 못 참고.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 참는데 우리가 이제 아동 학대라든지 아동 학대 하면 안 되지만 그게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는지 어찌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집은 또 집집마다 사연이 다르니까. 그런 상황으로 이 코로나 시대가 떠밀었다는 일종의 메타포라고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좀 갑작스럽긴 해. 너무 갑작스러워서 약간 왜 이랬을까 싶어서 아마 그 이야기도 준비해 놓으셨겠죠, 작가님? 근데 그래서 그 수미가 이제 확진이 됐잖아. 그 뒤에 이제 어떻게 그게 풀어나가게? 그러니까 확진이 되면 당연히 뭐 기사에 잘릴 거 아니에요. 운전기사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못 하게 되면서 뭐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또 안 되고 뭐 그런 이야기와 또 아이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2주 동안 완전히 이제 확진돼서 나을 때까지 뭐 격리가 돼 있는 그 상황도 잘 취재를 하셔가지고 저는 아이랑 여행만 안 갔으면 좋겠어. 여행 가면 안 돼. 갈등을 여행으로 푸는 방식은 이거 너무 촌스러워. 제발 그 편한 길을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런 식은 곤란합니다. 그런 식은 제가 또 다뤄서 별로라고 또 할 거예요. 그런 식 말고 아무튼 그 다음에 아이랑 좀 화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게 너무 찝찝했어. 화해는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진정한 화해인가? 아니 그 화해를 좀 새끈하게, 쿨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중학생이니까 뭐 술 한잔 하나? 술은 좀 그렇고 요즘 애들은 뭐 하고 노나요? 같이 메이플을 하면서 요즘 메이플 안 하나요? 아무튼 뭔가 좀 새끈한 방식으로 좀 풀면서 그런 하면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러니까 저는 좀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었으니 좀 그 코로나를 비웃는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어. 해법도 약간 코로나를 그러네 그런 게 좋네. 코로나를 정말 비웃는 그런 정말 방식으로. 그 와중에 이제 백신도 좀 등장하고. 그 백신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백신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백신도 등장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 지금 순간 내가 되게 별로 생각 본 줄 알아? 나 둘이 여행 가는 생각했어. 이거 봐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아니 해외여행을 지금 못 가니까 백신 맞고 2주 격리를 감수하고 여행 가는 거죠. 그래서 뭐 피사에 샀답 가고 막 뭐 그런 엄마 거죠. 그때 미안했어. 한국 사람 아무도 없고 막 그래서 울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아무튼 전 수미와 수미의 딸이 어서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생각도 했어. 이렇게 와장창 하면은 또 소문이 확 날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 줌에서 완전 공개져 있으니까. 다 엄마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들 또 털 거 아니에요. 수미네 그게 엄마. 그 뒷담화가 난무하는 그 뒷담화 잔인한 그 뒷담화의 현장 생생하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 맘카페의 그 냉혹함. 아주 그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나고자는 자비가 없다. 얄짤 없는 그런 냉혹함. 그래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맘카페를 피해서 이사를 가. 맘카페를 피해서 왜냐면 뭐 동탄 맘카페, 뭐 어디 뭐 용인 맘카페 이래서 한번 찍히면 그냥 끝장이거든요. 그럼 주인공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 이사 가면. 그래서 주인공도 이사가? 주인공도 이사면 안 되겠지. 왜 우리가 이걸 짜고 있냐? 왜냐하면 약간 책임감이 생겼어. 작가님이 이제 이런 반응들을 좀 취재를 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작가님 다 생각한 거야. 그런가? 네, 여기까지 다 생각했어.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나 무언가를 던지고 싶다. 욕심 생기는데 저희가 서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얘기해봤자 저희의 뭐랄까 부족함만 본인의 역량으로 헤쳐나가세요. 그래요. 이런 걸 기대시면 안 되고요. 본인 역량으로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 요 책. 소설은 때로는 뉴스보다 더 냉혹하고 정확하다. 정확하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랬구나. 이렇게 좀 그리고 내가 동시대를 살면서도 이렇게 무심한데 참 내가 과거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허망한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게 지근거리에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그거를 매일 뉴스로 다루는 사람들이야. 맞아요. 저는 그 부서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때 전 이 소설의 이 시절에 교육부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원격 수업 수많은 가정들을 가봤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정서적으로 힘들어. 기자들은 뭘 하냐면은 뭐 이 주인공 이름이 뭐지?
나리. 아, 나리 공방. 나리 씨를 세워놓고 어떤 게 힘드세요? 아, 뭐 이게 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픈하자마자 터져 너무 힘들어요. 끝. 정부는 이거야 우리는. 길게 얘기하면 속으로 10초밖에 안 나가는데 뭐 이렇게 길게 말씀. 길게 얘기하면 이게 색심만 말해주지 좀 빨리. 진짜 부끄럽다. 반성합시다. 근데 뭐 저희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더 길어지면 시청자가 안 보거든.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뉴스 보시고 뉴스 보신 다음에 이걸 보세요. 이걸 보시면은 저 안에 있는 얘 이거구나라는 거야. 사람이 살고 있었다. 사람이 살고 있었네. 있었네로 해야 좀 그럴싸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최은미 작가의 눈으로 만든 사람 이 단편집 이 작품 말고 또 볼 만한 게 있나요? 저는 단연 눈으로 만든 사람. 맞아요. 나도인데. 아니 나는 정혁 기자가 딴 거 집어올 줄 알고. 이거는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하지만 이러면 내가 민망해지잖아. 같이 얘기하면 되죠. 같이 얘기하면 돼? 그렇습니다. 같이 얘기하시죠. 참 하지만 저는 큰 단점이 있다. 진입장벽이 높아요. 앞에 진입장벽. 인물 설명이 너무 많아. 인물이 한 번에 다 등장해서 결혼식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이름을 대면서 다 설명하는 거야. 맞아. 내가 이걸 보면서 너무 싫었어. 그 생각했다. 이거 김기아한테 쥐약이겠는데.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고모부 뭐 사촌에 뭐 헷갈리긴 해 좀. 제가 부끄럽지만 지금도 우리 집안의 사람들을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매제 하면 딱 떠오르지 않아. 매제, 누가 매제지? 뭐 처제, 처남, 매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어려워. 뭐 그런 거 잘하는 분들 있죠. 난 그거 부럽더라고. 그것까지는 없고. 난 잘 못하니까. 읽으면서 이건 김기화 기자에게는 참 힘든 소설이겠구나. 그러니까 일단 백은호와 백아영부터 이 둘이 무슨 관계지? 형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뭐 사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은 같은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친한 두 사람이 나오니까. 짜증나는 게 앞에는 되게 감성적으로 시작해요. 애 낳고 아름답게 애기한테 저는 뭐예요? 어른들이 말했다. 삼촌. 뭐야 애들이야. 근데 그 다음부터 결혼식장이야. 근데 막 백은호, 백아영, 강윤희,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난 작은아버지도 싫어. 작은아버지도 나와. 근데 강중식 딸, 뭐 아들, 뭐 강민서 막 계속 나와. 강중식이 그놈이지. 나쁜 놈.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또 뭐 되게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 갑자기 막 세균 범벅인 이물질을 강윤이 그냥 나는 보면서 뭐 일단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힘들어. 마지막에 나오는데? 거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래서 오프닝을 이렇게 쓰는 게 난 너무 힘들다 진짜. 근데 읽고 나면 오프닝이 더 섬뜩하잖아. 오프닝이 더 섬뜩하다고 오프닝을 자꾸 보게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누구지? 다시 가서 이렇게 보게 돼.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인물을 딱 정리를 해 놓으셨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찬 작가, 정윤욱 기자의 아버님의 말씀 떠올랐어요. 인물과 시점을 쥐고 가야 된다. 소설을 잡아라. 소설 읽을 때 꽉 잡고 가야 된다. 엄청 헷갈려 이거. 너무 힘들어. 어쨌든 근데 좋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좋았어요? 저는 104페이지부터 좋았어요. 앞에 얘기는 다 104페이지가 뭐죠? 이제 드디어 백아영이라는 아이가 이제 성조숙증인 것이 사인이 나올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딱 시작될 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저는 너무 빨려 들어가서 봤고, 이거는 앞에 나온 지금 우리 마주보다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어렵다니까. 여기 우리 마주보다 훨씬 더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이 걱정들의 연원과 진행과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남편들이 좀 챙긴다고 답시고 챙기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얼마나 불안에 떨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게 너무 저한테 너무 무섭게 다가와가지고 좋았고요. 그리고 그 강중식 그 개새끼의 아들이 이제 또 되게 비극적인 상황으로 집에 와서 이제 얹어 살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흥미가 빼곡히 떠 있는 부분에서는 전 살짝 울컥했습니다. 그 정도로 뭔가 왼수의 아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과 그게 앞에 있는 삼촌의 마음이죠. 그렇죠. 근데 참 제가 어떤 소설과 영화에서도 봤던 그 저 뭐라 그러죠 이걸 참 근친상간 성범죄자 중에 정말 제일 추악한 놈이더만. 진짜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 놈이고 저는 근데 강중식의 어떤 뭐 얘기에는 별로 이렇게 뭐 감정이입도 안 되고 그냥 그랬어요. 그냥 뭐 별로 읽고 싶지 않았는데 그 강중식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처연하고 애가 저에게 또 다음 기회가 있다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뭐야 이렇게 오바야 싶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다음에 보니까 뭐 림프종 하면서 암 환자가 됐더라고. 애가 중딩인데 중딩 맞죠? 중딩쯤 됐지. 애가 이제 애늙은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이제 이른바 눈으로 만든 사람, 눈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흑미로 이렇게 머리랑 이렇게 눈, 코, 입 해놨는데 그게 이제 녹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깨만 남은 거지. 아 이거 슬프더라고.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되게 울컥하면서 아 이거 그럴싸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했어요. 애가 이제 틱이 생기잖아요. 애가 틱이 생겨가지고 얼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강윤희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이를 데리고 소아정신과에 갔어요. 그러니까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틱 증상이다. 그래서 의사가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주사 치료를 권했을 때 그냥 나왔죠. 애가 걱정이 돼서. 그런데 나중에 한약 치료를 받아요. 한약을 먹는데 절충을 한 거죠. 절충을 해서. 남편이랑. 그래서 정신과에는 배가영 대신 강윤희 본인이 다니기 시작을 했죠. 강윤희가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배가영의 틱 증상이 완화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 보면 그 집의 문제는 애가 아니라 부모인 경우가 그게 그 프로의 주제죠. 어른이 문제다. 어른이 사실. 문제였다. 어른을 조지는 그런 그런데 그게 되게 근데 그 앞에서 그 주인공이 계속 불안해하고 긴장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아유 그래 엄마가 문제지 이렇게 안 다가오고 그냥 불행 그 자체로 약간 좀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남편은 또 뭐 애정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와이프랑 계속 이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성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한테 이제 영원한 피임, 그러니까 정관 수술을 해라. 그래서 이제 생산직에서 서비스업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그걸 이제 거절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나 보통 근데 전 약간 여기서 갸우뚱한 게 보통은 남자들이 정관 수술 하고 싶어하고 와이프들이 좀 말리지 않나? 아니에요. 남자는 싫어하죠. 남자가 싫어하나? 남자들 이거 하면 밖에 나가서 마음 놓고 바람 필까봐 싫어한다던데?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남자들은 이제 그 남성성이 영원히 상실된다 이런 이제 자기만의 그 여자 입장에서는 너 참 이기적이다. 이 실용적인 목적으로 하자는 건데 그런 이상한 상실감으로 왜 안 하냐? 그런가요? 정관수술 하면은 남성성이 상실되나? 아니 내가 좀 그렇게 느껴. 내가 이제 생식능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럴 것 같아요, 본인. 난 싫을 것 같아. 싫을 것 같아? 네.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강윤희가 가장 외로운 순간은 언제냐면 자신이 왜 그토록 완전한 피임을 원하는지 백은호에게 남편한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였다. 배가영이 성조숙 확진을 받았을 때도 틱 증상이 생겼을 때도 아무도 자신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윤희는 생각했다. 강윤희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 한가운데 혼자서만 노를 젓고 혼자서만 책임지며 혼자서만 비난받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데 앞에 이 남편이 담배 서로 끊기라고 다시 피고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 이 대목이 좀 약간 납득이 된달까? 근데 정말 외로워 보이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나는 나중에 이 정말 왼수 같은 새끼의 아들한테 약간 위로를 받는 걸 보면서 더 약간 좀 서글프고 그런 감정이 느껴졌는데 아무튼 사람 누구나 자신의 외로움을 가지고 살지만 40대의 아이를 키우는 그리고 예전에 친처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되게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보고. 그리고 마지막 되게 훈훈하게 끝나요. 훈훈하게 아니라 화끈하게 끝나지. 아 화끈했어 엔딩. 눈사람이 아주 그냥 다 녹겠더만. 뜨거워서 녹겠어. 뜨거워서 녹겠어. 아재리 죄송합니다. 좋은 작품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보신 분만 이해할 수 있어요. 김 기자는 가만 보면 이게 뭐 지금까지 새해 선물, 무소의 뿔 굉장히 그 좀
페미니즘 소설 좋아하네요. 근데 안 그런데? 되게 싫어하는 소설도 있어요. 아니 뭐 새해 선물이 페미니즘 소설은 아니지만 어. 좀 그런 시선이 담겨 있는 소설들에 대한 선호도가 있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얘기를 자꾸 해주니까. 아니 근데 그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거부할 수 있잖아. 지금까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종교 말고는 저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의 시선,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이 페미니즘 소설은 뭐냐면 여성들의 시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소에 왜 저럴까 궁금하긴 하지만 주변 여자한테 이걸 대놓고 물어보는 것도 되게 실례일 수 있고 그럴 기회도 많지 않고 하니까 책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설을 보면서 되게 타타타 아. 이 깨달음이 오는 거죠. 약간 내가 나를 모르는 남들 너를 알겠느냐. 근데 너를 알겠는 그런 약간 새로운 경험. 전 약간 일종의 나에게 누군가가 좀 설명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아 좋았던 것 정말 김기아 기자는 진짜 정말 이상적인 신랑감이 되어가는 과정이네요 지금. 같아요. 아직 멀었죠. 심지어 이제 여성주의에 깊이 녹아들기 시작하는.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그럼 뭐 이제 같이 갚아 나가야지. 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이제 페미니즘 소설 중에서 못 쓴 페미니즘 소설 그 또 혐오해? 혐오해요. 그런 거는 되게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되게 아까 그 좀 자비가 없네요. 자비가 왜냐면 이건 뭐 작품에 대한 평가니까 전 예를 들어서 뭐 민주화 투쟁을 되게 못 찍은 영화 혐오합니다. 오히려 그런 건 방해가 되죠. 못 쓴 페미니즘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방해가 돼. 읽는 사람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고 남성들한테 거부감을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더 반감을 느끼기 때문에 전 솔직히 좀 잔인한 얘기지만은 못 쓰는 사람은 그런 걸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다니까. 아니 어떻게 잘 쓴 작품만 있겠어요. 뭐 그럼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전 진짜로 근데 막 그런 사상을 강요하는 막 남북 통일 막 남북의 그 막 정을 막 강요하는 왜 이래도 안 울래 막 이래도 막 그런 거 오그라듦을 넘어서 저는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별로고 그런 거는 오히려 없으면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야 뭐 어떤 양적으로 많이 있어야 질적으로 좀 나은 작품도 나오겠지만 전 근데 이 소설은 굉장히 좋다. 아주 훌륭한 성취다라고 저에게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 다행이네요. 본인은 안 그런가요? 아니 아까 못 쓴 말씀드렸잖아요. 페미니즘 소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싫죠. 그러니까 싫죠. 좀 약간 거부감이 들죠. 당연히. 눈살 찌푸려지죠. 네. 그러니까 눈살이 찌푸려진다기보다. 못 찍은 민주화 투쟁 영화. 그러니까 이게 야 네가 다 망쳤어 이런 생각이 들지. 그치. 힘들게 이렇게 여러 사람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면적을 넓히고 있는데 갑자기 흙을 휙 뿌리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또 본인은 굉장히 선구자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좀 답답하죠. 그리고 또 그런 책이나 영화도 팬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선을 되게 또 싫어하죠. 그렇죠. 너 왜 우리 그 욕해? 욕해. 그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욕하고 싶으시면 댓글로 욕을 하시거나 욕하는 영상을 찍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하여튼 전 좀 그런 좀 싫어. 그 김기아 기자 시선을 뚫고 감동으로 닿은 소설이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특히 저는 눈으로 하는 사람 꼭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우리가 읽을 때 남과의 어떤 타인과의 공감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훌륭한 작품들인 것 같아요. 최은미 작가의 작품을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처음 많이 읽었는데 초기작부터 대단히 그 타인의 세계를 아주 뭐랄까 아기자기하게 그것도 아주 내밀하게 그려놔서 남의 일기장 보는 느낌도 약간 들고 비공개 블로그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약간 느낌 좀, 맞아. 네. 그런 느낌도 있어. 맞아. 아무튼 개짱이었다. 그러니까 최은미 작가를 이제 직접 만나보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인상은 일단 첫 번째로 저는 태어나서 쭉 남녀공학만 다녔거든요. 저도요. 네. 아니구나. 아니다. 반대네. 난 남자 고등학교 나왔네. 그래서 특히 이제 고등학생 때는 이제 굉장히 그 남녀 합반 했을 때 그 합반이었어요? 쭉 합반이었어. 와, 인기 많았겠네.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그
특히 고등학생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야자도 하니까. 되게 중요한 환경인 것 같아. 여성에 대한 왜곡된 환상이 없어져. 여자 친구들 중에 여성 친구들 중에 꼭 그런 친구가 한 반에 꼭 있었는데 되게 조용하고 별로 이렇게 대화를 친구들하고 많이 하지 않는데 우연찮게 같이 대화를 해보면 우리가 뭐 보통 이렇게 다른 수업 뭐 다른 교실 옮겨서 할 때 이렇게 내 짝이 아니었는데 그냥 우연히 짝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말이 없던 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면의 세계가 너무 스펙타클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작가님이 통화를 할 거나 처음에 이렇게 뵀을 때도 되게 말투도 조용하시고 우리 뒤에 이따 인터뷰 붙여주시겠지만 수줍고 차분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시고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할수록 굉장히 그 세계가 너무 이렇게 방대하고 그리고 여기 우리 마저도 중간에 갑자기 톤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 어디? 갑자기 나 너무 놀랐어요. 그런 좀 다양한 대화를 하다 보면 세계가 이거 참 말로 하기가 그렇네. 그 또 독자들이 많이 주변 분들이 놀랬대요. 뭐 그런 장면들 보면 본인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나 봐요. 그 눈으로 만난 사람들 막 갑자기 손가락이 나고. 그래서 하여튼 되게 너무 인상과 달리 그 내면의 세계가 굉장히 거칠고 풍부하고 또 재밌고 또 감정이 그냥 막 흘러 넘쳐서 저는 그 세계를 앞으로 계속 궁금해졌어요. 보고 싶어졌어요. 기대가 되는 네. 부분이라는 거예요. 전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소설을 뭐 많이 다뤘지만은 주변 사람들한테 한 권을 권하라면 저는 이 책을 권할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황석영과 현경을 뚫고 황석영은 안 권하죠. 그냥 그랬다니까. 황석영 손님 그냥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황석영의 금자탑에 아무런 흠집이 나지 않잖아. 항상 선생 옆에 사인 받고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놓고 근데 그때 얘기했잖아 내가. 아유 사투리 많아도 못 읽겠더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황석영 선생한테. 그래가지고 또 뭐? 현기영 순이 삼촌. 그건 이제 4월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9월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소설과 친숙하지 않은 분한테 특히 왜냐면 이 책은 읽으면 효용이 있어. 지금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 아주 효용이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 좋은 소설. 가성비 되게 따져있다. 짧은데 이거 읽으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빨리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밖에 몰랐구나. 저 사람들이 저 얘기하는 게 그 뒤에 이런 게 있구나. 엄마는 얼마나 힘들까? 사촌 누나 얼마나 힘들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댓글 단 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 사람들은. 전 정말 무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반지성이죠. 전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네. 눈으로 만든 사람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시죠. 우리 다음에 다룰 작품 뭡니까? 다음 주.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책을 예습을 하신다면 이 책 안 꺾었어요. 책을 안 갖고 왔네. 태. 연휴에 읽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추석 때? 그렇죠. 나 이걸 좀 오늘 이번 걸 좀 일찍 올릴게요. 월요일에 올리든가 할게 좀 빨리. 그러니까 연휴 때 읽기 정말 좋은 소설이에요. 연휴 때 읽기 좋은 소설. 김원일 선생의 마당 깊은 집. 마당 깊은 집. 마당 깊은 집은 알아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 그거? 재밌고 일단 이건 위대한 소설이죠. 그래요? 마당 깊은 집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도 이름만 들어봤는데 어디 꽂혀 있는 건 본 적 있어. 난 또 읽은 줄 알았는데 되게 반가워. 되게 반가워. 그러니까 나는 이름만 알아도 되게 반가울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름도 읽지 않고 이런 반응을. 나는 작가 이름도 책 제목도 모를까봐 쫄았는데 제목은 알고 있었다. 아주 왠지 모르게 하여튼 추석 때 읽으면 참 좋은 소설 같아요. 따뜻하다기보다 하여튼 복잡한데 무슨 내용인지 아예 모르고 읽을 테니까 네. 스포하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 김원일 작가의 마당 깊은 집. 근데 보통 마당 깊은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뭐 우물 깊은 것도 아니고 제목도 마당. 뭔가 좀 이렇게 고즈넉하지 않습니까? 고즈넉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까지 김원일 작가님의 마당 깊은 집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나요? 봅니다. 이제 안 빼먹죠? 안 빼먹습니다. 책 봐. 책 좀 봐. 책 좀 봐. 연휴에 책 좀 봐.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2020년 봄에 이제 저를 압도하고 있던 여러 감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쓰고 있던 소설이 있었는데 이제 전혀 다른 시공간을 가지고 소설을 쓰기도 좀 힘든 상황이었고, 이제 제가 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서사 장르에 몰입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저를 이제 압도하고 있는 감정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다른 소설을 쓰고 읽을 수 없는 바에는 지금 현실에 나한테 너무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상황을 이제 당장 소설이 되지 않더라도 좀 기록을 해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일지로 그 일지 형식으로 2020년 봄을 좀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이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40대 기혼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상황에 있는 그런 인물들을 세워서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상황의 감정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누군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무용한 듯 하지만 굉장히 좀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제 소설에서도 이 주부 취미라는 해시태그를 쓰는데 되게 망설이는 게 나오지만 굉장히 건전한 공간 같지만 사실은 누가 그 공간에서 어떤 상황에서 뭘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비난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하고 싶었어요. 공방이라는 공간에 굉장히 애정을 가질 때마다 공방을 되게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싶은 열망 또한 되게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고립감을 느껴갈수록 더 이 공방에 애착을 가지고 이 공방의 안전에 되게 천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질문도 던져보고 싶었어요. 우리끼리 안전한 장소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통제가 시작될 수밖에 없고, 또 이질적이라고 느껴지는 존재에 대한 어떤 배제가 시작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일과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면서 이 지금 가족 체계 안에서 겪고 있던 여성들이 사실 코로나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극대화된 거죠. 그 하중을 몇 배로 더 크게 느끼게 된 거죠. 코로나 상황은 일단 공적 공간이 2020년 봄만 해도 완전히 막혀 있었고, 재난 상황에서 많은 문제들이 가족 단위로 수렴이 되고, 그 안에서 또 그 하중이 여성들한테 오면서 평상시에 그런 시스템들이 재난 상황에서 더 당연시 되면서 여성들에게 그게 부과가 된 거죠, 임무가.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아동학대 예방 안내문이 계속 정기적으로 온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방역 당국도 알고 있고 교육 당국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난 상황에서 뭔가 가족 단위로 또 그 여성에게로 이 하중이 몰릴 때 집안에 있는 누군가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채로 그 어쩔 수 없음을 이제 묵인한 채로 그 아동학대 예방 안내문을 보내는데, 그 안내문이 이제 당도하는 곳조차 주 양육자인 여성 엄마의 핸드폰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가족의 다른 구성원이 아니라. 그래서 그 2020년 봄에 저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되게 망망대해가 있고 종이로 만든 배가 있어요. 거기에 한 여성과 그 여성이 양육한 아이가 타요. 그리고 거기에 아동학대 예방 안내문이 하나 붙어 있는 채로 누군가 살짝 그 바다로 그 배를 살짝 미는 거예요. 잠깐만, 거기 잠깐만 있으라고, 좀 견디고 있으라고, 이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만 잠깐만 있으라고. 근데 그 잠깐만 있으라고 하는 그 아이와 함께 고립된 그 종이배 안에서 배는 자꾸 가라앉고 이 젖어가는데 이제 이 여성은 계속 노를 저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거기에 따르는 죄책감, 자책, 이런 감정적인 몫까지 다 받아 안으면서 그러니까 혼자서 책임지고 있는 그 고립감과 막막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 이태원발 유행이 생겨났고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혐오와 어떤 낙인과 그리고 이 응징에 대한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이 너무 무차별적으로 날아다니는 걸 아주 가까이에서 보면서, 특히 저는 이제 기혼 여성이기 때문에 이 제도권에 있는 기혼 여성들이 자기 안의 혐오들을 어떻게 다른 또 약자들한테 전가하는지를 그 사건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라는 것은 이제 이 여자들이 있는 장소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여자들이 있는 시간대보다는
이 여자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 같은 재난을 겪더라도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재난을 다르게 겪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들이 있는 좀 위치성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도 싶었고요. 우리라는 말은 사실은 되게 연대의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배제의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라는 말은 뭔가를 되게 보이게도 하지만 또 보이지 않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마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되면서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서로를 정면으로 향하고 똑바로 향한다는 게 어떤 건지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크게 다가왔던 부사였어요. 그래서 그 가장 많이 생각했던 세 단어를 저도 어떻게 결론 짓지 못한 채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 마음으로 제목을 썼던 것 같아요. 세밀한 디테일 하나가 환기해주는 정서가 굉장히 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빵집이라고 쓸 때랑 파리바게트라고 쓸 때랑 되게 다르게 느껴지고, 그냥 카페라고 할 때랑 투썸이라고 할 때랑 그 실감이 굉장히 다른 것처럼, 예, 실감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하기도 하죠. 아무리 짧은 소설을 쓰든 긴 소설을 쓰든, 그러니까 처음에 소설을 시작할 때는 알지 못했던 어떤 지점으로 소설이 도착하는 걸 그 쓰는 과정 중에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설이 도달하는 자리를 내가 쓰는 중에 발견해 갈 때 그때의 어떤 기쁨들이 계속 다음 소설을 쓰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